요즘 매매 가격도 혼돈의 시장이지만 네. 전세 가격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야, 지금 뭐 시장 금리가 조금씩 뭐 하락하고 있기도 하고 네. 또 뭐 특례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매매할 때 대출 뭐 혜택도 좀 볼 수 있기는 한데 네. 물론 전세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하잖아요. 네. 뭐 전세 특판 대출도 뭐 나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앞으로 전세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네, 실거주 가치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자체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그 변수 요인은 저는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네, 전세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현재 전세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주말마다 부동산 시장을 돌거든요. 네, 이제 강남이랑 최근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강동 이런 쪽을 돌아봤는데 전세가가 다시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아, 물론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 네.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조용하게 전세가가 반등하고 있는 그런 거를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황이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사실 전세가는 금리하고도 연동되지만 공급 물량하고도 또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주장이 펼쳐지면 전세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데 특히나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연간 그런 입주 물량 수요가 보통 한 4,000세대 정도, 네. 4,600세대 정도 입주 물량 세대 수요가 있는데 올해 이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그리고 레미안 원베일리 뭐 이런 데 쏟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만 8,600세대. 그래서 올해만 약 8,000세대의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고 네. 내년 초에도 6,000세대가 또 개포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개포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가보시면 뭐 매매가도 조금 떨어져 있고 전세가도 과도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을 불과 한두 달 전에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모 개포의 아파트 단지 25평형이 전세가가 7억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8억 원대로 회복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입주 물량이 다 소화됐고 일부 네. 소화됐고 6월부터 입주가 됐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금리 시중금리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금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영향에 조금 전세 가격 반등이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제가 이제 강동구의 고덕 그라시움 이런 쪽도 제가 돌았거든요. 네. 거기도 전세가가 뭐 25평 기준 뭐 4억으로 빠졌다가 5억 5천 뭐 이렇게 지금 네.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5억대까지 거래되고 5억 5천대 호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뭐 34평도 7억대 뭐 이렇게 계속 조금씩 회복되는 단지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키는 금리네요. 네, 그래서 전세가 흐름을 좀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거주 가치다 보니까 금리하고 크게 연동이 돼 있고 네. 결국에는 금리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금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신도 모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금리를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큰 흐름 안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는 힘든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리 상단은 거의 끝나가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야 이제 금리가 상단이 끝나면 금리 인상이 멈춰지면 네. 금리 인하가 나올 거야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금리가 정점을 찍었어. 네. 이제는 뭐 내려갈 일만 남았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내려가는데 얼마나 빨리 내려가느냐, 언제 내려가느냐, 뭐 이 부분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좀 보면 네. 랭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 내려가냐 그리고 빨리 내려가냐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천천히 움직일 거다. 네네. 그건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금리를 볼 때 미국 기준금리를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경향성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 뭐 2000년도 초반에 9.11 테러, 네. 뭐 이라크 전쟁, 뭐 이때 한번 충격을 받았을 때 그 금리 인하 속도, 네. 그리고 이제 07년, 08년도에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또 금리가 떨어지고 네. 이런
경향성을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올렸다가 일정 수준 유지를 하거든요. 네. 네, 유지를 했다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경향성을 보면 올렸다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유지를 시켜요. 유지를 네. 시키면 어디에서 하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네. 위기가 탁 오면 그때 쭉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미국 금리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딱 겹쳐서 보면 그렇게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아, 올릴 때는 커플링돼서 어느 정도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올리더라도 네. 이제 떨어뜨릴 때는 그들과 같이 떨어지지 않고 보통 한 13개월에서 16개월 정도 네. 시차를 두고 천천히 내립니다. 한 2%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그 하락 기간을 놓고 보면 네. 한 13개월, 16개월 평균적으로 네. 내리는 그런 경향성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금리 인상이 멈출 거야 라고 네.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럼 멈췄으면 내려야지가 아니라 아마 일정 수준 이상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유지되면서 지금 뭐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라든지 뭐 이런 네. 좀 뭐 PF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터질 준비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터졌을 때 네. 대응하기 위해서 떨어지는데 그 속도가 빠르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조금 금리를 높이 유지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 급하게 내릴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이렇게 네. 마이웨이를 갈 거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만 놓고 보면 사실 외환 유출이나 여러 가지 환율 때문에, 환율 방어 때문에 그런 어떤 동조화 현상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미국이 무너진다고 우리가 같이 무너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달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이제 뭐 우리나라가 부동산 PF 부실화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네. 그럼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어떤 경제 여건을 봤을 때 그 정도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의 키는 금리인데 금리는 일단은 당장은 좀 고점 유지하다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천천히 갈 거라고 좀 마음 먹는 게 낫겠다는 거네요. 네, 지금 현재 미국 금리 상단이 5%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따라 올리지 않았거든요. 3.5%이기 때문에 아, 미국이 내린다고 해도 우리는 좀 그걸 유지할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좀 있어 보이고 네. 또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도 급격하게 내리더라도 우리는 한 1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천천히 내렸다라고 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년 동안 이걸 천천히 내리게 되면 당연히 전세 가격도 그에 비례해서 네, 또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나머지 아까 한 가지 더 요소가 이제 입주 물량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네. 따라 또 조금 달라질 수 있겠네요. 입주 물량은 아시겠지만 그 입주 시점이 지나면 네. 좀 다시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입주 시기가 좀 소화되고 해소되면 그런 실거주 가치인 전세가는 천천히, 그러니까 실거주 가치이기 때문에 전세가 흐름은 급등하지도 않고 급락하지도 않. 예전에 이제 임대차 3법 부작용 때문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크게 네. 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천천히 오르는 장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방금 이 부분은 실거주하는 분들도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거주를 그냥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맞습니다. 입장에서 앞으로 전세가가 어떻게 될지 그 네. 향방에 따라서 그냥 내가 전세 가격이 천천히 뭐 움직인다고 하면 네,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전세에 또 거주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네. 그 반대 상황이라고 하면 또 좀 매수적으로 또 고려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엄청 불안해 하진 않아도 되겠네요. 제 판단에는 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택 매수나 아니면 네. 전세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전세가만 네. 놓고 보면. 네네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예전에 네. 그 저희가 뭐 전 정권 당시에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니까 정부가 규제책을 쓰면서 알 수 없는 장으로 막 가면서 가격이 뛰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은 지금 많이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 오히려 가격이 어느 수준 안에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 실거주나 아니면 전세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좀 더 나아보지 않을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완전 이제 변수는 그거네요. 아까 뭐 강동구나 뭐 저기 도노강이나 되게 많은 서울에 이렇게 서초 강남은 입주물량이 많다고 했으니까. 네,
그 외 지역 중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 성동구, 용산 뭐 많은 지역이 있을 텐데 그 지역의 전세 가격이 지금 50, 10%가 막 무너지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전세가율 자체가.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막 3개월, 6개월 지났을 때 전세 가격이 막 팍팍팍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이게 변수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적어 보인다 이거잖아요. 적어 보인다는 게 제 의견이고, 아, 사실 이제 네. 여기에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거시적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도 같이 봐야겠지만, 저희가 이제 모르는 그런 위기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 그런 환경에 노출이 돼서 정말 누구의 예상과는 달리 매매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역시 전세가와 매매가 갭이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세가가 꼭 오르지 않더라도 매매가가 떨어지면 또 갭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위기 상황이 온다고 해도 전세가는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을 거거든요. 실거주 그렇죠. 가치이기 때문에. 네. 그럼 얘가 어느 정도 고정된 상황에서 매매가가 떨어지면 투자자가 또 유입이 되면서 네. 매매가를 올리면서 전세가를 천천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또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거는 왜 예상하지 못하지만 네. 그런 물론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그건 좀 적다고 보고 있고 아, 네. 네, 현재 상황에서는 일정 수준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래도 이제 올해 피크아웃이 나오고 이제 내년도부터 금리 자체가 네. 좀 하락하면 네. 전세가는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 가격 자체가 뭐 거의 금융 상품에 가깝다 보니까 네네. 금리랑 반비례 관계로 움직일 확률은 굉장히 높아 보이기는 하죠. 네. 앞으로 또 다른 위기가 뭐 많이 찾아올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외부 변수를 뭐 예상하는 건 매우 어렵긴 한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변수들 뭐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에 현재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저는 금리라고 보고 있고요. 1순위 금리. 네.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네. 충격을 주냐 안 주냐가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최근에 새마을금고 네. 부동산 PF 부실화 논란이 조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국내에도. 네. 그게 결국에는 금리 이슈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뭐 실리콘밸리 뱅크라든지 네. 크레딧 스위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리스크 요인들을 대내외 요인으로 나눠 본다면 네. 대외 요인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중소형 미국 은행 그리고 유럽 은행들의 부실화 네. 그리고 파산 네. 이런 것들이 대외 리스크 변수로 조금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내적인 변수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수출액 무역 적자 몇 개월 연속 무역 적자. 네. 삼성전자 반도체 네. 뭐 급감했다. 95% 영업이익 감소.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셨을 테고 오늘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런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대내외 요인으로 이제 보면 사실 대외 요인이라고 분류는 그런 은행발로 인한 부실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 이런 거는 좀 저는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랬고요. 네. 미국 안에서는 정말 크게 문제가 됐지만 우리나라까지 그게 전이가 되진 않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게 채권 때문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저희까지 뭐 이렇게 동조화돼서 와 이게 세계 네. 금융위기로 다시 번질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조금 대내 요인을 좀 더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대내 요인에서도 삼성전자라든지 뭐 네. 수출액 이런 문제도 저는 크게 리스키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특수 상황으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네. 그런 시기가 있다면 그 다음 연도에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서는 실적과 이익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리고 22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쭉 상승하는데 21년도가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2년도는 당연하게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19년도, 20년도에 추세선으로 쭉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실 삼성전자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리고 어떤 중국에서 먼저 선구매해간 그런 어떤 반도체 수요 때문에 재고량이 좀 쌓여 있는 부분이 물론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재고량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표에 반영된 건데, 사실 요즘 챗 GPT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게다가 또 요즘 뭐 2차 전지라든지 네. 오늘자 기술을 보면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역대 최대 실적이 또 나왔거든요. 아, 그리고 또 현대차라든지 네. 이런 것도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22년도에 수출입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수출액도 2년 연속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적자라고 하면 수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2년 연속 최대 수출을 찍었어요. 네. 근데 왜 적자가 났냐면요. 수입액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네. 수출액보다 더 많이 수입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수출액과 수입액을 상계를 쳤을 때 이게 적자가 나온 거죠. 그러면 수입액은 왜 늘어났을까를 보면 네.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환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평가절하돼서 물건 값을 구매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유가 상승, 130달러까지 올라갔던 유가, 네. 그리고 뭐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붕괴되면서 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에너지 비용, 그다음에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다 인상되다 보니 아무래도 적자 폭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산업별로는 조금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잘 되는 데는 되게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데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막 위기라고 했을 때 막 움츠러들고 국가 부도의 날, 뭐 삼성전자 망한다, 뭐 네. 이런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 네. 매출은 뭐 기업으로 따지면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 지출이 좀 많이 늘어가지고 그렇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네. 지출이 늘어난 게 사실은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지표상 보여지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라는 좀 특수 케이스는 있어요. 삼성전자는 매출도 좀 감소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반도체 재고가 좀 쌓여 있다 보니까. 근데 네. 반도체 산업 자체가 원래 특수한 상황을 좀 겪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입 동향을 봤을 때 우리가 계속 적자폭을 유지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19%, 네. 전체 수출의 약 19%가 이제 반도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크게 받았던 거죠.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쭉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나쁘지 않다. 아. 삼성전자가 오히려 뭐 용인에 최근에 뭐 300조 원 네. 투자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사실 전 세계 이제 패권 전쟁 중에 있는데 그 패권의 한 중심에 결국 기술 패권 전쟁이 있고 거기에 반도체가 있는 거고, 우리는 또 이제 그것들 잘 응원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게 움츠러들면서 나라 망한다 이런 상황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뉴스 같은 거 한두 개 보고 야 미국도 지금 은행이 망하고 있어. 네. 우리나라도 망할 거야. 네. 지금 우리나라 적자야. 부동산 끝났어.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을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제가 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글에서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인간은 원래 부정 편향을 가지게 설계가 되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수렵 당시에도 그 외부 자극이나 외부 어떤 그런 악조건에 먼저 반응하는 개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 외부 위협에 먼저 반응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DNA가.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컨텐츠도 뭐 전쟁, 네. 폭락, 뭐 위기 이런 거에 먼저 클릭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썸네일 만드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되게 유혹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양산하는 그런 컨텐츠를 보다 보면 사실 그 위기 컨텐츠는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노출시켜주고, 그걸 계속 보게 되면 자신만의 위기 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위기는 맞아요. 이게 뭐 네. 그렇다면 지금 호시절입니까? 라고 했을 때 호시절 절대 아니죠. 위기 상황 맞고 우리가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면서 앞으로 더 도약해야 될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위기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만 움츠리고 있는 반면에, 제가 이제
직업의 특징상 그런 분들 좀 경영자들을 만나보면 그런 분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이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매니지먼트하는 관리 영역으로 두고 그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히려 또 기회를 찾고 투자를 하고 또 나아가는 지금 삼성전자의 용인 투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지금 글로벌 지금 탑3 안에 들고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대기업은 걱정할 게 아니에요. 대기업은 알아서 잘 대응하면서 또 나아가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그 위기 콘텐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만의 위기 속에서 사는 분들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자신만의 위기, 이거 완전 와닿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만약에 하락이 오면 내가 그때 사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락이 오면 절대 사지 못해요. 아, 더 큰 하락,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야. 네. 라고 하면서 또 하락을 외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시장도 바라봐야 되고 또 위기의식을 가져야겠지만 그 안에서도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좀 시장을 꾸준히 네. 이런 랭군 채널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 시장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하락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 떠나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또 기회를 찾으려는 긍정적인 마인드 세팅이 돼야지 진짜 이 사람이 또 투자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